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서 나고 자란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지금 이 사연을 풀어놓는 마음이 참 복잡하네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몇 달 내내 분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했고요. 어디 가서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은데 주변엔 차마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회사 동료들한테 말하기엔 너무 사적이고 친구들한테 말하자니 또 저희 얘기가 입에 오르내릴까봐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이렇게 익명으로라도 제 얘기를 한번 꺼내봅니다. 듣다 보면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으실 텐데 다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서울 외곽 동네에서 외동딸로 자랐어요. 작고 낡은 빌라가 가득한 골목, 그 끝에 우리 엄마가 몇십 년 동안 운영해온 작은 국밥집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골목이 곧 제 세상이었어요. 학교도 동네 학교를 다녔고 친구들도 거의 다 골목 안에 사는 또래들이었어요. 대학만 좀 멀리 다녔는데 그 시기에 처음으로 동네를 벗어나 매일 통학을 하다 보니 내가 자란 곳은 엄청 작은 동네였구나라는 걸 처음 실감했네요. 아빠는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사고였고 그 뒤로는 저랑 엄마 둘이 살았어요. 당시 엄마는 친정도 멀리 있는 데다 시댁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처지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국밥집을 시작하신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사고를 우리고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야 들어와 제 밥을 차려주던 모습이 어린 시절의 거의 전부였어요. 어떤 날은 가게에서 곧장 학교로 도시락을 들고 오시기도 했고요. 엄마의 성격을 표현하자면 뭐랄까, 입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힘들다는 말, 누가 못되게 굴었다는 말, 그런 이야기를 거의 입에 담지 않으셨죠. 그래도 동네에선 인심후하고 진국인 사람으로 통했어요. 단골 손님 자식들 결혼식까지 챙기고 가게 앞에서 어린애가 울고 있으면 무조건 안에 들여서 따뜻한 밥부터 먹이는 사람이고요. 동네 어르신들이 김 사장은 사람이 됐다며 두고두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남의 흉을 보는 법도 거의 없었어요. 가게에 와서 다른 식당 욕을 하는 손님이 있으면 엄마는 그냥 묵묵히 그릇만 닦으시며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손님이 김 사장은 사람이 너무 올곧기만 하다며 면박을 줘도 그저 웃기만 하셨고요. 어릴 때 한 번은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는 왜 같이 욕 안 해줘? 그러자 엄마는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너는 모른다 라고 답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땐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 엄마 인생에 그런 시간이 있었나 보다 짐작만 하게 됐네요. 그런 엄마도 일을 쉴 때면 가끔 친한 옛 친구 두어 분과 가끔 만나서 차도 드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학창 시절 얘기를 잘 풀어놓지 않으셨어요. 옛날 사진첩을 같이 넘겨봐도 그땐 그랬지 한마디로 끊으시고 동창회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어릴 적에 그게 좀 의아하기도 했지만 엄마가 워낙 옛날 얘기보다 요즘 사는 얘기, 자식 얘기를 더 좋아하는 분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공부 욕심이 어릴 때부터 좀 있었어요. 학원도 거의 다니지 않고 혼자 독학해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선 국밥집 딸이 머리가 좋다더라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죠. 엄마한테 자랑이 되고 싶어서 더 악착같이 매달렸던 것 같네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반에서 첫 손가락에 꼽힐 만한 성적표를 받았던 날 서프라이즈 해주고 싶어서 성적표를 가게 카운터에 슬쩍 올려두고 집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그날 밤 엄마가 집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딸 잘 키웠다 하시며 한참을 좋아하셨던 게 지금도 가끔 떠오르네요. 대학을 졸업하고는 운 좋게 누구나 이름 들으면 아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부서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큰 사고 없이 10년 넘게 한자리에서 버텨왔죠.
회사에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동기들 사이에서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속도로 자리를 잡아왔죠. 퇴근하고 나면 우리 동네로 돌아와 엄마 가게 앞을 한 바퀴 둘러보고 집으로 들어가는 게 오랜 습관이었어요. 가게 간판 불빛이 멀리서 보이면 그제야 오늘 하루도 끝났다 싶더라고요. 가끔 야근이 늦게까지 이어지는 날엔 가게에 들러 가장 늦은 손님 옆자리에 슬며시 앉아 국밥 한 그릇 후루룩 마시고 집에 가곤 했어요. 엄마는 그럴 때마다 회사 일은 적당히 해라. 몸 상하면 다 소용없다 잔소리 하시고요. 그러면서 문득 직접 담근 깍두기를 한 접시 더 내주셨는데 그 깍두기 맛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회사에서 묵은 피로와 짜증이 한 그릇에 다 풀리는 기분이었죠. 그러다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옆 동네 사람이었고 저보다 2살 위 오빠예요. 어릴 적엔 그냥 아랫동네 오빠 정도로 인사만 하고 지냈죠. 중고등학교를 같은 데로 다니다가 둘 다 대학 진학하면서 사는 지역이 달라져 한동안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러다 제가 회사 다닌 지 몇 년 됐을 무렵 남편이 직장을 저희 동네 근처로 옮기면서 다시 마주치게 됐어요. 처음 다시 본 건 동네 마트 앞이었어요. 퇴근하고 두유 한 팩 사러 들렀는데 계산대 앞에서 누가 빙긋이 웃길래 봤더니 어릴 때 골목에서 인사하던 그 오빠더라고요. 너 민주 맞지? 맞아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오빠. 회사를 이 근처로 이직했어. 오랜만에 만나니 정말 반갑다. 그날 앞에서 30분 정도 서서 사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남편 회사는 식자재 관련 작은 곳인데 거래처 다니며 영업 비슷한 일을 한다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이요. 그 만남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동네에서 자꾸 마주치다가 어느 주말 같이 밥 한 끼 먹은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네요. 처음 둘이 따로 만난 자리는 동네 끄트머리에 있는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어릴 때 학교 끝나고 자주 가던 곳인데 남편도 같은 분식집을 다녔다는 걸 거기서 처음 알게 됐어요. 우리 어릴 때 같은 가게에서 떡볶이 먹고 있었던 거네 하고 둘이 한참을 웃었던 게 기억이 나요. 남편 회사는 직원이 10명 남짓한 작은 곳이에요. 식자재 도매 쪽인데 동네 식당이며 작은 가게들을 돌보며 주문을 받는 일이라 사람 만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말수가 많은 편이고 사람 좋은 웃음을 잘 짓는 사람이었죠. 저랑은 정반대 성격이라 처음엔 좀 낯설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쌓인 짜증을 우물거리며 풀어놓으면 남편은 그걸 다 들어주고 같이 흉을 봐주는 시기였어요. 남편이 제 마음에 결정적으로 들어온 건 저희 엄마 가게에서였습니다. 사귀고 얼마 안 됐을 무렵 우리 엄마 가게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흔쾌히 따라와선 어찌나 싹싹하던지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아랫동네 살던 박성준입니다. 엄마도 남편의 기세에 살짝 놀라셨다가 곧 웃으셨어요. 남편은 그날부터 주말마다 오늘 어머니 국밥 먹으러 가자 하고 먼저 말해주곤 했어요. 손님으로 간 거면서 가게에 가면 자기가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빈 그릇을 치웠고 손님 많은 점심시간엔 주방 앞에서 사골솥을 들어드리기도 했고요. 저희 엄마는 평소 말수가 적은 분인데 남편이 오는 날엔 슬며시 웃으시거나 수다를 떠는 일이 잦아졌고 그 모습이 저한텐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자기 자신을 억지로 포장하거나 꾸미지 않아서 좋았어요. 직장이 자기 또래들보다 작은 데라 어디 가서 주눅이 들 법도 한데 저희 엄마한테는 어머님 저 그쪽 분야에선 그래도 거래처 사장님들이 다 인정해주는 사람이에요 하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엄마는 그때부터 남편을 두고 마음이 곧다 사람이 자기 그릇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며 마음에 드는 티를 내셨어요.
그 말처럼 정말로 소탈하고 잘 맞춰주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 제가 남편을 좋아한 가장 큰 이유였어요. 결혼 얘기가 슬슬 오갈 무렵 남편이 저희 엄마 가게에 놀러온 날이었어요. 남편이 본인 부모님에 대해 처음으로 자세히 풀어놓는 자리였죠. 셋이 같이 앉아 식사하다가 남편이 부모님 성함이며 직업, 사시는 동네를 자연스럽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중에 엄마 표정이 잠깐 굳는 게 보였어요. 정말 한순간이었지만 평소 엄마 표정을 보고 자란 자식 눈엔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엄마는 그 자리에서 아무 일 없는 척 마무리하셨어요.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이후에 엄마가 절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민주야, 결혼은 좀 천천히 생각해봐라. 너 아직 회사에서 자리 더 잡아야 하고 나이가 급한 것도 아니잖니. 한 1년 더 만나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좀 전까지 다 같이 잘 지내놓고 우리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거 알잖아. 결혼은 연애랑 또 다른 거다. 엄마 말 한번 들어라. 평소 엄마는 제 일에 그렇게 단호하게 나오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당황스러웠죠. 며칠을 두고서 무슨 일 있냐고 재차 물었지만 엄마는 끝까지 별일 없다. 그냥 엄마 생각이 그렇다고만 반복하셨고요.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자리를 한 번 더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정식 상견례 전에 양가 어머님이 가볍게 식사하시는 자리를요. 본인 부모님을 만나면 생각이 변하실 거라는 믿음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남편이 동네 깔끔한 한정식집을 잡아서 양가 어머님 두 분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 분위기가 생각보다 너무나 묘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 잠깐 표정이 굳더니 곧 아무렇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아주 미세한 차이였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성준이 엄마입니다. 우리 아들이 신세 많이 진다고 들었어요. 하시면서 미소를 지으셨죠. 그 자리를 가장 불편해하신 건 저희 엄마였어요. 식사 내내 말이 없으시고 시어머니 쪽은 거의 쳐다보지도 못하셨어요. 식당을 나서면서 잠깐 잡았던 엄마 손이 차갑게 식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식당 문 앞에서 헤어지면서 저희 엄마한테 우리 다음에 또 봬요. 아참, 가게가 그리 잘 된다면서요? 다음에 놀러 갈게요. 라고 하셨는데 그 한마디가 묘하게 가시처럼 들렸어요. 평범한 인사치레 같으면서도 어딘가 저희 엄마 가게를 콕 집어두고 가는 듯한 날선 말투랄까요? 그날 남편과 차로 저희 엄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동안 엄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네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엄마한테 한 번 더 매달려 봤어요. 엄마 정말 왜 그래? 시어머님 봤잖아. 사람 괜찮아 보이시던데. 엄만 별로야. 그 집이랑 우리 집은 안 맞아. 그냥 엄마 말 들어. 엄마가 납득할 이유라도 말해줘야 내가 듣지. 그냥 자꾸만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 나 정말 이 사람 좋아한단 말이야. 이유는 묻지 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엄마가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오시니 더 캐물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밤 엄마가 가게에서 늦게 들어오셔서 거실 형광등도 켜지 않고 어두컴컴한 식탁에 앉아있는 걸 봤어요. 평소 집에 들어오시면 곧장 씻고 주무시던 분이 그날만큼은 그 자리에 오랜 시간을 앉아 계시더라고요. 하나뿐인 가족인 엄마가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도저히 일을 진행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결혼 얘기는 미루게 됐죠. 남편은 결혼을 미루는 걸 이해할 수 없는지 점점 더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한테 이유를 물었는데 저도 모르니까 답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에 남편은 답답해하면서도 닥달하지 않았어요. 대신 본인이 직접 엄마를 찾아갔어요.
점심시간에 가게에 들러 국밥 한 그릇 먹고 한가한 오후엔 가게에 들러 무거운 짐을 옮겨드리고 그렇게 한참을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남편이 가게가 문 닫은 시간에 엄마 앞에 정식으로 인사하고 싶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둘이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은지, 어머님이 그렇게 반대하시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평생 저희 엄마를 친엄마처럼 모시고 싶다는 진심을 다 풀어놨다고 해요. 이에 엄마도 며칠을 더 고민하시다가 어느 저녁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성준이 진심은 충분히 봤다.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네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그걸 믿고 결혼해도 좋아. 엄마 정말 괜찮아? 지금까진 그렇게 완강히 반대하더니. 반대했던 건 엄마 사정이고 결혼은 네 사정이지. 다만 한 가지만 새겨들어라.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지만 양쪽 집안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흔들리기 마련이야. 어떤 일이 생겨도 너희 둘이 먼저 얘기하고 너희 둘이 결정해라. 엄마는 언제든 네 편이라는 거 잊지 말고. 그 말씀에 한참을 울었네요. 결혼 준비 기간 내내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큰 고비는 넘겼지만 사실 시어머니 쪽도 문제긴 했어요. 대놓고 반대하시진 않으셨지만 저를 영 탐탁치 않아 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결혼 준비 내내 묘하게 시큰둥하시고 저한테 살가운 말 한마디 건네지 않으셨어요. 예단이며 혼수 얘기를 할 때도 우리 아들이 묻어나니까 며느리가 야무지게 알아서 잘해봐라 라고 하시며 직접적인 의견은 내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정한 내용에는 좀 약한 것 같다며 한 번씩 마음에 들지 않는 티를 내셨어요. 한복을 맞출 때도 어머니 한복은 엄청 화려하게 부각되도록 하고 저희 엄마 한복은 일부러 더 수수하게 맞추라 하셨던 것도 두고두고 마음에 남았네요. 그래도 어쨌든 대놓고 막아 세우진 않으셔서 저희는 결국 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뭐랄까 정말 이중적이었어요. 그 모습을 안 이후부터 생각지도 못한 갈등이 시작됐어요. 남편 앞에선 세상 자상한 분이었거든요. 우리 아들 회사 일이 얼마나 고된데 성준이 잘 챙겨줘야 한다. 우리 아들 회사가 작아도 그쪽 분야에선 발전 가능성 큰데야.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남편 회사 얘기만 나오면 한껏 축혀 세우고 다 큰 자식 챙기는 모습이 보기 부담스러울 정도였죠. 그런데 저랑 둘만 있게 되면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살가운 말은 어느새 사라지고 미묘하게 가시돋친 말들이 슬그머니 끼어들기 시작했죠. 새아가, 우리 아들 양말은 손빨래해서 개는 거 알지? 회사 다닌다고 손에 물 안 묻히려고 하면 못 써. 처음엔 농담인가 싶어 웃어 넘겼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자꾸 그러시니까 점점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신혼집 살림이 좀 정돈된 어느 주말엔 어머님이 예고도 없이 오셔서 집 냉장고 문을 한참 들여다보시고 가셨어요. 그러더니 그날 밤 남편한테 전화를 거셔서 민주는 반찬을 사다 먹이더라. 내가 가서 좀 해줄까?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이 엄마 우리 둘 다 회사 다니는데 그게 무슨 흠이야. 알아서 잘 챙겨 먹으니 걱정 마요 하며 받아 넘기긴 했는데 제 입장에선 그게 두고두고 신경이 쓰였죠. 말이 나와서 그런데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제 집 드나들듯 자주 오셨어요.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라며 갑자기 들이닥치는 일이 잦았죠. 회사에서 야근하다 돌아와 보면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신 적도 있었고요. 한 번은 회사에서 회의 중인데 어머니가 아무도 없는 빈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를 남편 통해 전달받았어요. 그날 저녁에 들어가 보니 거실 소파에 머리카락들이 수북히 떨어져 있고 화장대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왜 오신 건지, 뭐하다 가신 건지 이유도 알 수 없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 집안에 두던 물건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식탁 위에 올려둔 간식,
화장대에 두던 작은 액세서리, 책상 서랍에 넣어둔 손목시계 등등. 처음엔 제가 어디 둔 걸 깜빡한 줄로만 알았어요. 회사 일이 바쁘니까 정신이 없었나 보다 싶었고요. 남편한테 슬쩍 물어봐도 난 본 적 없는데 하니까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자꾸 그러니까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결국 큰맘 먹고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저희 말고 집에 올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었으니까요. 어머님, 혹시 지난번 오셨을 때 서랍 안에 있던 시계 못 보셨어요? 분명 거기 뒀던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요. 그러자 어머니 반응이 정말 무서웠어요. 예, 너 지금 시어미한테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네 집에 와서 그럼 그 시계를 가져갔다는 그 말이야? 어디서 그런 못된 버르장머리를 배워가지고 시어미한테 도둑 누명을 씌워? 거실이 떠나갈 정도로 한참을 소리치셨어요. 남편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리는 통에 결국 그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죠. 남편은 어머니가 가시고 나서도 한참 안절부절 못했어요. 여보, 엄마가 그런 사람 아닌 거 자기도 알잖아. 다음부턴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응? 알았어. 근데 정말 사라질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러고 며칠 뒤 사라졌던 그 시계가 화장대 위에 떡하니 다시 놓여 있는 거예요. 분명 어머니 다녀가신 다음 사라졌는데 또 어머니 다녀가신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온 게 이상하긴 했어요. 어쨌거나 이 사실을 안 시어머니는 그걸 빌미로 남편이 없는 사이 저에게 한 번 더 고함을 치셨죠. 봐라, 네가 잃어버린 거지. 괜한 시어미를 의심해놓고 너 같은 며느리가 또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이 억울함 다 얘기할 거야. 그날도 사과를 드렸는데 어머니 눈빛이 묘하게 의기양양했던 게 한참 가시지 않았어요. 사람을 한번 흔들어 보고 아, 얘는 이 정도까지 흔들 수 있겠구나 확인하는 그런 눈빛이랄까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화장대에 뒀던 작은 진주 귀고리가 또 사라졌어요. 결혼 전에 회사 동기들이 모아서 선물해 준 거라 아끼던 물건이었거든요. 이번엔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어머니께 물어봐야 또 같은 난리가 날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또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두 짝이 나란히 다시 놓여 있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다가 도로 돌려놓는 게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일이었죠. 남편한테는 차마 그 얘기를 못했어요.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일단 당황부터 하는 사람이라 같이 진지하게 의논할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대신 그날부턴 화장대 서랍에 잠금 장치가 있는 작은 상자를 하나 들여놨어요. 귀중한 물건은 내가 알아서 잘 챙기자는 생각으로요. 한편으론 외부인이 들어올 리 없는 집에 금고를 두는 게 퍽 우습기도 했죠. 회사에서도 그 무렵부터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았어요. 화면을 보고 있다가 우리 집에 누가 또 들어와 있는 건 아닐까 싶어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평소엔 야근하는 게 싫지 않았는데 그 무렵엔 회사에 늦게까지 있는 게 도리어 불안해졌어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수시로 오가는 집이 편해진 것도 아니고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어디 한 군데에 마음 둘 데가 없는 그런 시기였죠.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일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모임이며 동네 지인들 사이에서 저희 친정엄마 흉을 보고 다닌다는 얘기를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듣자 하니 대충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사돈이 국밥집을 하는데 거기가 좀 그렇다. 가까운 동네에 사니까 이런저런 말이 많이 들린다. 이런 식으로요. 가장 심한 건 사돈한테 바람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몇 번 본 적 없는 사돈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저희 엄마가 시모한테 잘못한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시모가 저희 엄마에게 무례하게 군 적이 많았죠. 그 얘기를 전해 듣고 한참 손이 떨렸어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데 평생 아빠 자리까지 떠매고 저 하나 키운 분인데 그런 말이 나오게 만든다는 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을 붙잡고 단단히 말했죠. 여보, 어머님이 우리 엄마 얘기를 이런 식으로 흘리고 다닌대.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자기도 알잖아. 어디서 바람이 났네 어쨌네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어? 그게 정말이야?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자기가 어머님한테 직접 경고해. 또 한 번 이런 일 생기면 그땐 난 못 참아. 남편도 처음 듣는 눈치였어요. 이후 한참을 미안해하면서 엄마한테 내가 직접 말씀드릴게. 그러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할게 하고 사과했고요. 그런데 다음 날 남편이 시댁에 다녀와선 엄만 그런 적 없다 하시더라.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또 한 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머닌 그런 적 없다며 교묘히 빠져나가고 남편은 오해라는 말로 시어머니의 행동을 덮어버리고 결국 저만 애꿎은 사람 몰아세우는 사람이 되는 구조였죠. 그 무렵 동네에서 엄마 가게의 손님들 발길이 끊기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저희 가게 옆집 사장님이 슬쩍 흘려주셨어요. 아유, 별일 아니야. 그냥 어디서 누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모양이더라고. 동네가 좁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다 흘러 들어오는 거지 하셨는데 듣고도 한참 마음이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이야기하고 다니던 그 소문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저희 엄마 가게는 그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몇십 년 넘게 굴러온 곳이었거든요. 그게 한 사람 입에서 시작된 말 몇 마디에 흔들리는 걸 본 게 제 입장에선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떡집 사장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김 사장은 그런 사람 절대 아닌 거 우리 다 안다. 너무 걱정 마라. 한마디 보태주신 게 그나마 위로가 됐어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저와 친정을 깎아내리고 싶어 하시는 걸까? 왜 그렇게 살얼음판처럼 구는 걸까? 의문스러웠어요. 시댁이랑 친정이 부딪힐 일이라곤 결혼 외엔 없었는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적의를 품고 계시는 건지 도무지 짐작이 가질 않았어요. 우리 엄마를 못마땅해 하시던 것, 저한테 살가운 말 한 번 건네지 않으셨던 것, 그게 다 어디서 시작된 건지 그 밤 내내 곱씹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며칠 후 친정에 들렀어요. 평소엔 가게 마감 시간에 잠깐 들러 얼굴만 보고 오는 편인데 그날은 가게가 일찍 문을 닫는 날이라 엄마와 둘이 식탁에 앉아 늦은 저녁을 같이 먹었죠. 식사를 끝나고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랑 있었던 일을 처음으로 다 풀어놨어요. 엄마, 나 사실 엄마 걱정할까봐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말하는 건데 나 시어머님이랑 요즘 좀 그래. 우리 집에 자주 오시는데 물건이 자꾸 없어져. 한번 여쭤봤다가 아주 난리가 났었어. 그리고 시어머님이 동네에서 엄마 얘기를 좀 이상하게 흘리고 다닌대. 엄마 얘기를 뭐라고 하던? 국밥집이라서 좀 그렇다. 바람났다는 소문이 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며느리 친정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정말 비상식적인 사람이야. 엄마는 제 이야기를 한참 가만히 듣고만 계셨어요. 이후 긴장한 듯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그제야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네 시어머니랑 난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어. 뭐? 심지어 같은 반이었지. 그것도 3년 내내. 머릿속이 잠깐 멍해졌어요. 결혼 전에 양가 어머니 자리를 만들었을 때 두 분 사이 그 묘한 분위기가 그제야 좀 짐작이 가더라고요. 엄마가 갑자기 결혼을 그렇게까지 반대하셨던 이유,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얼굴을 보는 그 짧은 순간 표정이 굳었던 이유가 다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엄마, 그 사실을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 결혼 전부터 알았으면 왜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건데? 동창인 거 알면 네가 더 불편할까 봐. 별로 좋은 사이는 아니었거든. 친구라 부르기도 좀 그런 사이였고 그래서 입 다물고 있었어. 엄마 그래도 그건 너무했어. 내가 그 집 며느리로 들어가는데 그 정도는 알고 갔어야지. 널 생각하는 게 먼저였어.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분명 더 깊은 이유가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동창이라고 그렇게까지 식은땀을 흘릴 일은 아니잖아요. 엄마, 근데 학교 다닐 때 무슨 일 있었어?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다 지난 얘기다. 그냥 같은 반이었을 뿐이야. 네 시모가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건 아마 동창이어서 그런 것 같으니 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살아. 엄마는 손사래를 치며 끝까지 그 이상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다 지난 얘기다. 너는 그냥 네 살림이나 잘하면 된다. 그 말만 반복하셨고요. 분명 뭔가 더 있는데 끝까지 감추시니까 더는 물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밤 엄마가 식탁 위에서 컵을 한참 만지작거리시던 모습이 한동안 잊히질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골목에서 마음이 자꾸 무거워지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우리 엄마가 같은 반이었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동안 풀리지 않던 일들이 다 다른 느낌으로 보였어요. 결혼 전에 양가 어머님 자리에서 엄마의 손이 차가워졌던 이유, 시어머니가 저한테 처음부터 살갑지 않으셨던 이유, 엄마 얘기를 일부러 동네에 흘리고 다니시는 이유, 다 어딘가 한 지점에서 시작된 일이라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엄마가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제가 직접 알아내야겠다고요. 더는 어머니가 만들어둔 판에 휘둘리고만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었죠. 저희 엄마 인생에 어떤 시간이 있었는지, 그게 지금 저한테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지 그 끈을 잡고 끝까지 따라가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 끈을 잡고 따라가는 시간이 어떤 모습일지 가늠이 잘 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옆에서 남편이 깊이 잠든 숨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굳은 결심들이 단단하게 박히는 기분이었어요. 엄마한테서 다 지난 얘기라는 답만 듣고 돌아온 며칠 뒤부터 시어머니가 제게 거는 시비가 더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미묘하게 가시돋친 말 정도였다면 이번엔 아예 대놓고 못살게 구는 방향으로 잡힌 거였죠. 어느 평일 저녁이었어요. 회사에서 퇴근할 무렵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새아가, 내가 지금 너희 집에 있거든. 그런데 가방을 안 가지고 왔지 뭐니? 시댁 안방 화장대 위에 있는 그 가방 좀 가져다 줘. 나 약 챙겨 먹을 시간인데 그게 가방 안에 들어있어서 그래. 시댁은 회사와 멀지 않은 데라 잠깐 들러도 큰일은 아니었어요. 퇴근 후 곧바로 시댁에 들러 가방을 챙겨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그게 그날의 전부였죠. 그런데 그 다음날 오전 어머니가 전화를 거셨어요. 그런데 첫마디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예, 너 어제 우리 집 안방 들어갔지? 네, 어머님이 부탁하신 가방 챙기느라 잠깐 들어갔는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안방 서랍에 뒀던 봉투가 사라졌다. 민주, 너 혹시 그 봉투 봤니?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았어요. 봉투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제 그 집에 들른 외부인이 저 하나라는 이유로 물어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말투에서 저를 의심하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저 안방에서 가방만 들고 나왔어요. 봉투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 근데 어제 너 다녀가고 봉투가 없어졌단 말이지. 네 시아버지는 어제 그 봉투 손도 안 댔다 그러시고 나도 안 댔고 그럼 누가 그랬을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직접 네가 가져갔다 하진 않으면서 듣는 사람이 알아서 그 결론에 가닿게 만드는 말투였어요. 어떻게든 저에게 흠집 한 줄을 내고 싶어 안달난 사람 같았어요. 결국 그 돈은 끝까지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그 일로 저를 흔드셨는데 친척 모임이며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우리 며느리가 그날 다녀가고 돈이 없어졌다. 그거 참 묘하지? 하는 식으로 흘리고 다니셨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옆방에서 듣는데 얼마나 모욕적이던지요. 제가 가서 아니라고 답하면 믿지 않는 눈초리로 마지막으로 묻는다. 너 그날 그 봉투 정말 안 봤니?
솔직히 말하면 시어미가 덮어줄게 라고 하셨어요. 도저히 대화가 되질 않았죠. 이런 이야기를 남편한테 말해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시댁에 가서 어머니께 물어보면 어머닌 역시나 모르쇠로 일관하셨거든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 애가 오해한 거지. 아이, 시어미가 며느리 흠잡을 말을 왜 하고 다니겠니? 저는 그 사이에 끼어 마음이 정말 너덜너덜해졌어요. 누구한테 풀어놓을 데도 없고 친정엄마한테 차마 더는 말 못하겠고 회사 일에도 집중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 무렵 회사에서 부서 발표가 있는 자리에 들어갔다가 평소 같으면 손쉽게 정리했을 자료에서 한참을 헤맸어요. 회의 끝나고 팀장님이 따로 부르시더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영 아닌던데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까지 그런 소리를 들으니 정말 끝까지 몰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가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참 곱씹어봤어요. 그런데 그제야 짚이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아들 회사보다 큰 것, 우리 부부가 맞벌이로 생활비를 반반 부담하는 것, 그게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어요. 입에서 늘 이런 말이 끊이지 않았죠.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을 먼저 챙겨야지. 회사 일이 우선인 게 말이 되냐? 너 그러다 우리 아들 기 죽는다? 시부모를 친정부모처럼 섬겨야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는 거다. 요즘 애들은 그걸 몰라. 어머니는 제가 자기 아들과 시댁한테 더 헌신하길 바라셨지만 제가 그러지 않자 곱게 봐줄 수 없던 거예요. 게다가 저희 친정엄마와 얽힌 어떤 시간이 있다는 것까지 더해지니 며느리는 그 모든 감정의 화풀이 대상이 되기에 딱 좋은 자리였던 거죠.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사람이라 며느리랑 어머니 사이에 끼면 일단 무슨 일이냐고 물으며 난감해했어요. 무조건 어머니 편을 든다기보단 어머니가 정말 그러셨을 리 없는데 내가 한번 엄마랑 얘기해 볼게 하는 식이었죠. 자기 딴은 중재해 보겠다는 거였지만 어머니께 그런 방식이 통할 리가 없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네요. 그러던 어느 오후 통장 잔고를 확인하다가 우리 부부 공동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간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지난 몇 달 사이에 꾸준히 빠져나간 거였습니다. 남편한테 곧장 물었어요. 여보, 이 돈 뭐야? 이 큰 금액이 통장에서 빠진 건데 내가 모르고 있었네. 그러자 남편이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게 엄마가 요즘 좀 힘들다고 하셔서 시장 모임 회비도 밀렸다 하시고 아버지의 검진 비용도 부담된다 하시고 그래서 내가 좀 보태드렸어.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이거 다 합치면 적은 돈 아니야. 함께 모은 이 큰 돈을 쓰면서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자기가 알면 또 마음 불편해할까 봐. 엄마 한숨 쉬시는 거 보니까 내가 그냥 못 본 척 못하겠더라고. 나중에 메꾸려고 했어. 거기서 정말 가슴 한쪽이 무너졌어요. 액수도 액수였지만 저 모르게 우리 둘 통장에서 돈을 빼서 어머님께 갖다 드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보나마나 어머님은 힘든 척을 했을 테고 이를 모른 채 넘어간 남편이 너무 답답했어요. 더 화가 났던 건 얼마 전 친정일이 떠올라서였어요. 우리 엄마 가게 환풍기가 고장났을 때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다고 남편한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 엄마 가게 환풍기 거의 망가졌대. 사람 부리려면 꽤 들어간다는데 우리가 좀 보태드릴 수 있을까? 자기야, 우리 이번 달 생활비가 많이 나와서 이번엔 좀 어렵지 않을까? 다음에 도와드리자. 그렇게 저희 친정일은 다음해로 밀어놓고 본인은 어머님 한숨 한 번에 우리 부부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는 게 정말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처음으로 끝까지 부딪혔어요. 한참을 다투다 보니까 한 가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서 늘 약한 척, 당하는 척만 해오신 분이었다는 걸요.
제 흉을 볼 때도 직접 흉을 보는 게 아니라 며느리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며 한숨을 쉬는 식. 돈이 필요할 때도 달라는 게 아니라 요즘 얼마나 힘든지를 늘어놓는 식이었어요. 자기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어머님이 자기 앞에서만 그렇게 약하게 구는 거잖아. 나랑 둘만 있을 땐 완전 딴 사람이라니까.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무슨 연기라도 한다는 거야? 자기 앞에선 그렇게 안 보이게 하시는 거지. 그게 무서운 거야. 남편이 어머니의 본색을 이렇게 오래 모를 수 있었던 이유가 그제야 분명하게 잡혔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뭔지도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아는 것, 그게 어머니한텐 마지막 카드였던 거죠. 그래서 남편 앞에서는 저를 의심 많고 정없는 며느리로 만들어두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가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폭로해도 믿을 수 없게끔요. 그날 밤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시댁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겠다. 더는 그 집 사람들 사이에서 휘둘리며 살지 않겠다라고요. 남편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나 이제 어머님 댁에 안 가. 그러니 어머님이 우리 집 오는 것도 막아줘. 어머님께 드릴 돈 있으면 자기 용돈에서 해결해. 우리 공동 통장 건드리지 말고. 내 조건은 이게 다야. 남편이 그날만큼은 토를 달지 않았어요. 한참 침묵하다가 알았어 한마디만 했네요. 거기서 모든 게 정리될 거라고 생각한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또다시 일이 터진 거예요. 저한텐 친정엄마가 사주신 반지가 하나 있었어요. 돌아가신 아빠가 남긴 돈 일부로 마련해서 엄마가 제 대학 졸업식 날 끼워주신 반지였죠. 평소엔 거의 끼지 않고 화장대 위 잠금 상자에 넣어두는데 어느 날 그 반지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잠금 상자 안에 넣어두었는데 상자만 그대로 있고 반지가 사라진 거였어요. 생각해보니 잠금 상자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라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였어요. 게다가 어머니가 그동안 우리 집에 들어오신 전적을 생각하면 짐작 가는 사람은 한 분이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집을 샅샅이 뒤졌어요. 정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마음만 끓이다가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아버님만 계시고 어머니는 잠깐 자리를 비우셨더라고요. 그 사이 저는 안방 화장대로 슬쩍 다가갔어요. 보니까 서랍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거기에 우리 엄마가 사주신 그 반지가 다른 액세서리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네요. 진정된 이후에 핸드폰을 꺼내 그 사진을 조용히 찍었어요. 서랍 위치까지 알아볼 수 있게 두어 장 더 찍었고요. 그날 어머니가 오셨기에 저는 반지와 사진을 들이밀며 처음으로 정면으로 따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 반지잖아요. 어머님 화장대 서랍에 왜 있는 건가요? 처음엔 당황하면서 네가 잘못 봤다. 그건 내가 옛날에 산 거다 하시다가 반지 안쪽에 새겨진 제 이니셜을 보고는 표정이 무너지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우기기 시작했어요. 얘가 이제 시어머니를 의심하다 결국 방까지 뒤지는구나. 난 처음부터 너희 모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 집 핏줄을 우리 집안에 들이는 게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훔친 건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저랑 저희 엄마한테 무슨 억하심정인 건데요? 혹시 학교 같은 반이었던 거 가지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시어미한테 대들어? 너 같은 며느리 정말 처음 본다.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와선 집을 다 헤집어 놓냐 이 말이야. 어머니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도 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쌓인 게 너무 많아서 그 자리에서 또박또박 다 쏟아냈죠. 제가 도둑 맞은 거 돌려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에요?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하실 거냐고요? 그동안 저희 엄마 흉보고 다니신 거, 저한테 누명 씌우신 거, 통장에서 돈 빼가신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더 이상 못 참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을 쏟아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어요. 너 같은 게 우리 아들 옆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 집이 이 모양이지, 이런 말까지 하시면서요. 그 자리에서 시아버님만 어쩔 줄 모르고 계셨고요. 결국 저는 반지만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는 길 내내 손이 떨려서 운전대를 잡기 어려울 정도였네요. 그 다음 날 점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 가게 시간에 엄마가 절 부르시는 일은 거의 없는 분이라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릇 깨지는 소리, 누가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소리, 엄마 숨소리. 엄마는 짧게 말씀하셨어요. 예, 가게로 와라. 그 길로 저는 곧장 반차를 내고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사에서 가게까지 차로 20분이 채 되지 않는 거리인데 그 길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가게 앞 골목에 차를 세우고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그 자리에 극도로 흥분한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손님 두엇이 흠칫해서 가게 구석으로 물러나 있었고 식탁 한쪽 작은 상이 그대로 엎어져 있었어요. 반찬 그릇이며 국그릇이 다 깨지고 국물이 바닥에 흥건했어요. 시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저희 엄마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가게 안에 손님이 있든 말든 동네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으시는 모습으로요. 그러다 저를 보자마자 더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잘 왔다. 딸내미 잘못은 네가 치러야지. 어머니 진정하세요.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 너희 모녀는 우리 집을 아주 우습게 본 거야. 이제 동네방네 다 알려야겠어. 난 너희 엄마가 어떤 인간인 줄 다 알면서도 너 결혼시킨 거야.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 시선이 다 저희한테 쏠리는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정신없이 저희 엄마를 향해 욕을 내뱉는 어머니 모습이 단순히 화가 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쌓아둔 무언가를 마음껏 풀어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깨진 그릇 앞에 그대로 서서 그 모든 소리를 묵묵히 듣고만 계셨어요. 평생 일만 하며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쌓아오신 분인데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한마디 대거리하지 않으셨죠.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안쪽으로 가시죠. 손님들 다 보고 있잖아요. 얘기할 게 있으면 안에 들어가서 하세요. 저는 어떻게든 말리려 어머니 팔을 잡고 거듭 부탁했지만 그럼에도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셨어요. 손목이 시큰할 정도였죠. 너 같은 게 감히 내 팔을 잡아? 너 정말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이 도둑년이! 어머니가 저희 엄마 가게를 뒤집던 그 순간이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대로 떠오릅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제 손을 뿌리치던 순간 친정엄마가 절 향해 다가오셨어요. 민주야, 이것 좀 봐라. 엄마가 이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저에게 핸드폰을 내미시니 의아한 마음으로 들여다봤어요. 거기엔 빛바랜 졸업사진 한 장이 띄어져 있었고 그 옆엔 짧은 메모 같은 글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기니까 같은 반이었던 분들과 최근에 나눈 대화 캡처가 있었어요. 또 넘기니까 음성 파일 목록이 보였고 그 옆엔 그 시절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항목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그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고등학교 시절 친구 누구 지갑이 없어졌던 예, 누구 손목시계가 사라졌던 예, 그게 어떻게 다른 친구한테 누명으로 돌아갔는지, 또 다른 누가 그 누명을 쓰고 학교를 떠나야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의 이름, 그게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엄마는 시어머니의 도둑질과 누명질에 피해 입은 학생 중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학창시절에 친구들 물건을 가져가 놓고 그걸 저희 엄마와 엄마의 가까운 친구들한테 누명을 씌웠던 거예요. 결국 친구 한 분은 누명을 쓴 채 학교를 떠나야 했고
엄마는 누명을 쓴 채로 다른 친구들의 눈초리를 받으며 모욕적으로 학교를 다녀야 했대요. 그 일이 평생 엄마한텐 깊은 상처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제 결혼 때 시어머니를 다시 마주하게 된 거죠. 엄마는 시어머니의 성격을 알고 있으니 대비해야겠다 싶어서 그 시절 친구분들 몇 분과 다시 연락을 하게 됐대요.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그때 일을 정리하고 기억나는 일들을 글로 받고 음성 증언도 차곡차곡 받아오신 거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댁 일로 마음 끓이고 있을 때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평생 묻어뒀던 시간을 다시 마주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전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핸드폰을 그대로 들이밀었어요. 그 화면을 본 순간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으셨죠. 고함을 치던 입에서 더는 한마디도 나오질 않았어요. 옆에 서 있던 손님 한 분이 저분 갑자기 왜 저러신데요 하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시는 게 들렸어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각오하세요. 지금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한테 정식으로 신고할 거고 남편한테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다 까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했어요. 손님들 앞에서 가게 기물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고 정확히 그렇게 말했죠. 가게 안 손님들이 어머나 세상에 하며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그 신고 전화를 듣고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다시 또 큰 소리로 난리를 쳤죠. 너 미쳤니? 지금 나를 경찰에 신고해? 너희 모녀가 결국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너희 둘이 짜고 날 함정에 빠뜨린 거지. 저와 엄마한테 손가락질을 해가며 한참을 그렇게 외치셨어요. 그런데도 저희가 완강히 버티자 어머니도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머리에서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잠시 뒤에는 태도가 또 한 번 바뀌었어요. 이번엔 엄마 쪽으로 몸을 돌려서 사정하기 시작했죠. 옛날 일은 다 잊자. 내가 어렸을 때 철없이 한 일을 가지고 평생을 어떻게 따지면 어떡해. 미안하다. 우리 이제 사돈인데 얼굴 붉힐 일 만들 거야? 말 좀 해봐라. 신고 좀 취소하라고 해. 어? 엄마는 깨진 그릇을 정리하면서 어머니 쪽은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단한 표정이셨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저희에게 해온 일들이 사과 한마디로 사라질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어머니는 진심으로 미안해서 사과하는 게 아니라 신고받고 경찰이 올까봐 무서워서 갑자기 자세를 낮추신 거였잖아요. 그러는 사이 가게 앞에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경찰 두 분이 들어오셔서 가게 안 상황을 살피고 가게 밖으로 피해 있던 손님들을 한 분 한 분 따로 모셔서 증언을 받으셨어요. 엎어진 상과 깨진 그릇 사진을 찍어 가시고 가게 안 CCTV가 있는지도 확인하셨고요. 떡집 사장님까지 들어오셔서 저 사람이 큰 소리치며 들어오는 거 봤다 라며 한 말씀 보태주셨고요. 어머니는 끝까지 나는 며느리 친정에 잠깐 인사 온 거다. 사돈이랑 그냥 말다툼한 거다 하고 우기셨지만 가게 안 CCTV에 모든 게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영업 중인 식당에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상을 얻고 그릇을 깨고 가게 문을 발로 차고 제 팔을 거칠게 뿌리치고 다른 식탁 의자까지 넘어뜨린 장면이 다 남아 있었고요. 결국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경찰차에 함께 타고 경찰서로 가셨어요. 영업방해와 재물 손괴, 가족 간 행위라 폭행 부분은 가벼웠지만 어쨌든 정식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었죠. 가게 기물 손해도 따로 정리해야 하는 일이었고요. 저는 엄마 옆에 한참 서 있었어요. 엄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버티며 지내온 시간이 그 어깨 위에 다 얹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엄마가 한참 만에 한 말씀은 너 회사에 안 늦겠니? 였어요. 그 와중에도 딸 회사 걱정을 하시는 엄마라니 눈물이 핑 돌았죠.
그날 저녁 남편한테 가게로 오라고 연락했어요. 회사 일을 다 마치고 달려온 남편은 가게 안에 들어서면서부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깨진 그릇은 다 치워둔 상태였지만 식탁 한쪽이 비어있는 게 눈에 띄었을 테니까요. 남편을 가게 한쪽에 앉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어요. 결혼 전에 저희 엄마가 왜 그렇게 반대하셨는지, 어머니가 학창시절에 시어머니로부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신혼 초부터 우리 집에서 물건이 자꾸 사라지던 일, 어머니가 저한테 누명을 씌운 일들 전부 다요. 엄마가 핸드폰에 정리해두신 자료도 다 보여줬어요. 이걸 본 남편은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한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식탁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알던 어머니와 진짜 어머니 모습 사이의 거리를 그 자리에서 처음 마주한 표정이었죠. 그래서 엄만 지금 어디 계셔? 경찰서. 영업방해랑 기물 손괴로 조사받고 계셔. 시아버님이 모시러 가셨을 거야. 이윽고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절망이 옆에서 느껴질 정도였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희는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저희를 맞이한 시아버님이 굳은 표정으로 안방에 들어가 봐라 하시는데 그 한마디에 평생 처음 듣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안방에 들어가니 누워있던 어머니 얼굴이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이시더라고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라 평소 보던 어머니와 너무 달라 보였어요. 남편이 어머니 정면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보다가 짧게 물었어요. 엄마 정말이야? 정말로 그랬어? 어머니가 또 발뺌을 하려 입을 떼셨어요. 아니야, 그건 민주가 뭘 잘못 알고. 남편이 엄마 핸드폰에 있던 자료들을 직접 꺼내 보였어요. 그러자 어머니도 입을 다무셨죠. 그렇게 한참 침묵하다가 이젠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남편 앞에서 본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너 지금 어미한테 그게 무슨 태도냐? 지금 날 못 믿고 따지고 드는 거야? 핏줄을 저버리고 마누라를 택하는 거냐고? 너 키우느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감히 나한테 이래? 남편 얼굴이 그 자리에서 하얗게 변하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어머님이 평생 남편 앞에서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남편이 입을 떼지 못하는 사이 어머님이 제 쪽으로도 손가락질하며 덧붙였어요.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모자 사이를 갈라놓는다 이거지? 절대 용서 안 한다. 난 절대 안 해! 전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분명하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다 알았지? 시댁을 정리하든가 나랑 정리하든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 난 더는 이렇게 못 살아. 저는 그렇게 문을 박차고 나갔고 그 뒤로 어머님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은 거의 말이 없었어요. 회사 갔다 와서 거실에 한참 앉아 있다가 새벽에 혼자 베란다에 나가 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출근길에 우연히 본 남편 핸드폰엔 부재중 전화 수십 통이 어머니한테서 와 있었고요. 저는 일부러 다그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 남편이 식탁에서 짧게 말했어요. 부모님이랑 정리할게. 난 자기랑 살 거야. 결심한 남편은 그날 시댁에 가서 어머니께 한참 이야기하고 왔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을 다 들려주진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또 한 번 매달리시며 어떻게 어미를 버리냐, 너 그러면 천벌받는다라고 하셨대요. 남편은 그동안 엄마가 한 일이 더 천벌받을 일이야 한마디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시아버님께는 따로 가서 죄송하다 인사를 드렸다고 했고요. 저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동네 모임이며 종교 모임, 친척 모임 등 저희 엄마 얘기를 흘리고 다니셨던 그 자리들에 이번엔 시어머니 얘기가 들어가게 했죠. 만들어낸 얘기는 단 하나도 보태지 않았어요. 다 있던 일을 그대로 흘렸을 뿐이에요. 사돈 가게에서 상을 엎고 그릇을 깨고 결국 경찰차에 타고 가셨다는 얘기.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운 그런 얘기들이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다니시던 모임들에서 어머니 자리는 하나둘 사라졌어요. 어느 모임에선 모임장이 직접 어머니께 이제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신다는 연락을 했다고도 들었어요. 평생 회장님 소리 들으며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한순간에 동네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거죠. 그 일 이후로 꽤 시간이 지났네요. 저희 부부는 시댁과 그날 이후로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처음엔 시아버님께 죄송한 마음이 좀 있었는데 시아버님이 평생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한 번도 제동을 걸지 않으셨다는 걸 알게 된 뒤로는 그 마음도 정리됐고요. 남편은 그 일 이후로 부쩍 조용해졌어요. 자기가 알던 어머니와 진짜 어머니 사이의 거리를 아직도 정리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가끔 주말에 저희 엄마 가게에 들러 무거운 짐을 옮기고 오는 날이 있는데 그런 날엔 남편 얼굴이 좀 풀어져 있어서 그나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 사건 얘기를 이젠 거의 하지 않으세요. 다만 어느 저녁에 이렇게 한 말씀 하셨죠. 이젠 가슴이 좀 가볍다. 평생 누구한테도 못했던 얘기를 나이 들어서나마 풀고 가게 돼서 다행이지. 그 한마디에 평생 짊어지셨던 무게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요즘도 퇴근하고 동네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 가게 앞을 한 바퀴 돌아보고 집으로 들어가요. 어릴 적부터 들이던 오랜 습관인데 이젠 그 가게 간판이 예전보다 좀 더 환해 보입니다. 회사 일도 다시 손에 잡혔고 화장대 위 잠금 상자는 이제 잠그지 않고 있어요. 더는 잠가둘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